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30페이지예요. 교과서 330페이지. 남북관계의 변화와 유신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신체제는 우리가 이제 4공화국이라고 부르면서요. 같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굳이 구별을 합니다. 그만큼 유신이라고 하는 체제, 유신이라고 하는 헌법 체제가 상당히 큰 기형적인 형태인 거고요. 정상 아니에요. 이건 뭐 솔직히 이거를 여기까지 옹호하거나 이거까지 쉴드 쳐주려고 그러면은 너무한 거고, 이런 거는 잘못한 건 뭐 잘못했다고 하고요. 잘한 건 뭐 잘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교과서의 학습 목표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남북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한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학습 목표를 자꾸 왜 이딴 식으로 쓰는지 필자를 뒤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남북 관계가 아니라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가 각각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재로 갑니다. 자, 아무튼 자, 330페이지의 첫 번째 꼭지는 뭐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급변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대탕트라고 하고요. 미국과 소련의 그 경쟁, 보이지 않는 전쟁,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과 소련이 화해와 협력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7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변화에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이 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외교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뭐 괌에서 발표해서 괌 독트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닉슨 독트린에서 닉슨 대통령이 한 말은 아시아인의 그 방어와 기본적인 그런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이제 지켜주기 힘들다. 알아서 하셔 이거예요. 그 얘기는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이 전쟁을 걸어와도 미국이 뭐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대입하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미국이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좀 1차적으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상당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미국이 실제 행동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일부분을 철수시킵니다. 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진짜 할 거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닉슨 독트린이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슈가 정권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말로 해결해야죠. 이제 싸움하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서 이 남북 대화의 시도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실무회담이 나타나는 방향까지 나타나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어요. 남과 북의 주요 인사들이 인도적 차원의 그런 만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71년도에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통일되나 보다 뭔가 변화가 생기나 보다 뭐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72년도에 1972년도 7월 4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를 우리는 7월 4일 날 발표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불러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남과 북이 합의를 했어요. 이 공동성명은요, 분단 이후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최초의 합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의 원칙이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본 원칙하에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330페이지 맨 위에
사진과 함께 글리 텍스트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7사는 공동성명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런 보람찬 내일을 만들기 위한, 유신체제의 성립이 나타났다는 거죠. 포스터는 참, 좋아요. 10월 달에 유신을 해서 100억 불 수출을 하고, 1000달러, 국민소득도 이루자. 소박하네요. 1000달러. 당시에는 되게 큰 목표였으나, 예. 자, 아무튼 331페이지로 가면요. 자, 이렇게 통일의 분위기를 막 7사 남북 공동성명으로 막 앞에서는 시끌벅적 한 다음에 뒤에서 그해 10월에 정부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72년 11월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짓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투표라는 상황을 거쳐서 통과됐지만 이게 찬성표 아니면은 힘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럼 유신헌법은 어떤 헌법이길래 이렇게 국회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도 금지시킨 다음에야 발표하고 확정할 수 있었느냐? 유신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에 따르면요, 대통령은 임기를 6년으로 바꿨어요. 기존에 4년이었는데 6년으로 늘려놨죠. 대통령의 중임 제한, 중임은 중복 할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보통 2번까지만 가능해요. 3번 하고 2번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당선만 되면 대통령을 할 수 있겠죠. 자, 기존 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의 선출을 통일주체 미안해요. 국민의 선거로 직접 투표를 했었는데, 유신헌법에 따르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회의 기관에서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당선이 되곤 했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 장충체육관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들을 뭐 체육관 대통령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대통령의 권한 이게 중요해요. 대통령은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으로 뽑고 나머지 3분의 2만 국민의 투표로 뽑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국회도 해산할 수 있는 일방적인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뭐 그래요.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긴급조치 발동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긴급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왕의 왕, 제왕적 대통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과 북은 형제잖아요. 그쵸? 같은 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신헌법을 만들 때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해서 비슷한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한에 유신헌법이 있다면 북한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있어요. 남과 북이 동의 뭘 했냐? 통일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 수장들의 독재 권력 강화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무튼요. 그래요. 자, 중요한 거니까요. 유신헌법의 내용 조금 더 볼게요. 그 331점 맨 밑에 헌법의 내용을 보면요. 40조 1에는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거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 후보는 대통령이 추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3조에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긴급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한 그것을 대통령이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같죠? 자, 그다음에 긴급조치는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 긴급조치가 법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까라면 까란 얘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뭐 이래요. 뭐 이렇게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서는 뭐 우리식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서 사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혹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수준은 어디만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런 이제 유신체제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뭐 상식적으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신 반대 투쟁을 합니다. 자, 332쪽에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나와요. 73년에 서울대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이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의 시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그 유신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츠네 말에는 100만인 개헌 청원 운동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헌법을 바꾸기 위한 그런 청원 운동이 일어나죠. 이런 걸 하자 곧바로 아까 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긴급조치 1호, 2호가 쫙 나와서 이런 걸 또 다 못하게 하고 또 당연히 이런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가는 게 제일 좋죠. 정권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가는 게 우리나라의 좀 초기에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974년에 민청학년 사건, 그 다음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터집니다. 이 전국 민주청년학생연맹,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같은 경우에 북한에 사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자들이 저는 이제 감옥에 가고 그 중에서 8명인가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은요, 뭐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는 되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으로 좀 남아 있어요. 왜 인혁당? 인혁당은 인혁당이에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뭔가요? 박정희 정권 초기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그 이미 한번 잡혀가지고 징역까지 살았던 녀석들이 그걸 또 다시 만든 사건이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런 사건들이 다 뭐야? 유신 반대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요, 다시 76년경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6년에 탈밀민주 구국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유신 반대 투쟁의 불길이 재점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긴급조치들을 마구 발표하면서 다 탄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후에 유신반대 투쟁이 잘 나타나질 못해요. 자, 그런데 7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생각 뜻밖의 야당이 신민당이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국회의원이 많이 뽑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3분의 1을 대통령이 이미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 갖고 여당과 싸워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받은 표를 다 합쳤더니 여당이 받은 표보다 야당이 받은 표가 더 많았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친생 야당 정당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박정희 정권한테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79년이 되면은 2차 석유 파장이라고 해서 석유값이 막 올라버려요. 우리나라는 석유값이 올라오면 좀 힘들죠. 원자재를 다 수입을 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 경제의 그 성장 메커니즘 과정에서 많이 희생당했었던 게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들, 특히나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YH 무역이라고 하는 무역회사예요. 이 무역회사 사장이 그 돈을 갖고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위 현장을 경찰들이 습격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좀 비판하게 되자 정부에서 그 신민당 야당의 총재였었던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는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이 고향이었었던 부산과 마산 지역에 민주화 시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른바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에서 부마 민주화 운동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위를 아주 크게 벌였어요. 그래서 크게 일어난 이 시위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서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강경파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강하게 때려잡자. 온건파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내부 갈등이 일어나다가 김재규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버리죠. 그 사건이 이제 11.6 사태예요. 그래서 1979년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됨으로써 유신체제가 막을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아니고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의 모습이라고 교과서에서 써놨는데요. 이것 말고 좀 자세한 얘기가 많이 빠져 있어서 아쉽지만 아무튼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합시다. 더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3쪽에요. 나쁜 면을 실컷 얘기했으니까 좋은 면도 살짝 얘기하는 척 해야죠. 자, 중화공업 중심의 고도성장이라고 해서요. 70년대 경제성장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이 경제개발 계획은요. 중화공업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경공업을 통한 수출 대책, 그리고 산업의 육성이 60년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70년대가 되면은 그 경공업에서 그 파급 효과가 더 큰 중화공업으로 경제의 그 중심을 좀 옮겨가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화공업은 공장의 규모가 크고 돌아다니는 돈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정치권과 경제권의 유착 관계, 거기에 따른 비리, 뭐 이런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겼고요. 이 와중에서 노동자 농민의 희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중화공업 분야에 중복 과잉 투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70년대 말이 되면은 공장을 2개만 져도 되는데 5개, 6개 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개 말고 나머지 뭐 3개, 4개의 공장은 노는 거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실업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석유값마저 폭등해 버렸으니 사람들의 경제 상태가 되게 어려워졌을 것이고 어려워진 경제 상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78년 선거와 YH 무역사건, 김영삼의 제명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극적으로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민주화 요구 시위였던 것이고 이 와중에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배고프지 않으면요 떠들질 않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야지 민주화도 얘기하는 거고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은 사람들은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민주화 요구가 막 얘기할 때는 무조건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이슈가 항상 터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박정희 정권의 그 4공화국 체제인 유신 체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할 것,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이 발표되었다. 유신의 내용은 뭐냐? 대통령 만만세, 슈퍼 대통령이죠. 대통령 권한에 집중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재요. 자, 이런 유신에 대한 반대 투쟁이 막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 대학생들, 그다음에 재야생들의 모습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권에서는 뭐 민청학년이나 인혁당 재건이 사건, 그쵸?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런 것으로 계속 깨부시고 나갔다. 자, 하지만, 그 중화공업에 있어서의 그 중복 투자로 나타난, 그 다음에 석유 파동으로 나타난 경제적 위기가 선거 등의 이슈와 물려서 정권을 어렵게 했고, 결국에는, 박정희의 사망으로, 4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 봤고요.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가면요. 남한과 북한의 체제 우월 경쟁이라고 해서요. 70년대 남과 북은요. 경쟁이 아주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났냐 이 싸움을 했단 말이죠. 먼저 일단 70년대 북한은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 구도가 정착되고 있었던 시기고요. 외교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그 유신 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3 평화통일선언이라고 해서요.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하자고 하면 남한의 하나의 나라, 북한이 하나의 나라. 그래서 분단이 완전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야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고려라고 하는 연방공화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은요, 한 개, 북한 한 개, 남한 한 개, 이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모여있는, 형식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모여있는 이런 국가를 말해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새로운 고려 연방공화국으로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는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각각 놀자. 뭐 이런 방안을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뭐 나중에 통일 방안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서로 갈등과 대립을 하면서 유엔에서 지지국가, 서로 북한이나 남한을 지지하는 국가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경쟁 또는 외교적으로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국가를 확대하려는 경쟁 구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나타나요. 서로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전을 치열하게 하게 되면서 막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그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국가를 확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남북관계 문제로 따로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푸쩍푸쩍거리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